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전남 목포를 지역구로 둔 초선 의원인데요. 예, 원내 부대표도 지금 맡고 있죠.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원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사실 목포에서 당선되셨지만 이 서울시 정무부시장 하셨기 때문에 네. 예, 서울 시민들도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네네. 지난 총선에서 지금 이제 국정원장으로 가셨습니다만 이 박지원 후보를 이제 이기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인 좀 유명세를 탔는데 예, 총선 이후에 처음 인터뷰하는 거여서요. 네네. 먼저 어떻게 목포의 민심은 좀 어떤지 좀 듣고 싶네요. 지금과 지난 총선 민심부터 지금까지 보면 목포는 굉장히 좀 이렇게 이 정치적 자부심이 강한 곳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이 거기 지역구였고요. 그랬죠. 건노갑, 한화갑, 김홍일 의원님, 그리고 최근에는 박지원 대표님과 윤소환 의원님, 즉 우리나라 대표 정치인들을 다수 배출한 곳이어서 호남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뿌리라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정치 의식 눈높이 굉장히 높아서 정치에 관심도 많고 또 어떤 어르신들 만나면 정치 평론가 수준의 이게 다 해설을 늘어놓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선거에선 패했지만 박지원 후보가 또 국정원장으로 네. 가셔서 또 여러 가지 또 생각이 좀 드시겠네요. 저희 목포 시민들 아주 잘 됐다고요. 예. 저도 이제 사실 국정원장 내정되고 혹은 이제 확정된 뒤에 축하 플랜카드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목포 입장에서는 장관급 인사가 나온 게 참 오랜만이에요. 목포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리고 우리 박지원 대표님은 저하고 총선에서 이렇게 승부를 가르긴 했지만 사실 목포 시민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정치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정치 구단이고 그 화려한 언변과 어떤 수사 능력 그리고 이 전국을 주도해가는 능력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목포 시민들이 사랑과 존경을 보냈던 분이어서 그런 분이 그분의 갖고 있는 어떤 지혜가 사장되지 않고 국정원장으로 해서 우리 남북관계라든가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돕는데 그분의 지혜가 쓰일 수 있어서 참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이 당선 소감으로 네. 박지원 후보의 경륜 또 네. 정의당 윤소아 후보의 헌신을 잘 이어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또 윤소아 선배님도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한 30년 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목포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선거할 때 그 두 분의 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정말 고생했는데 우리 목포 시민들이 좀 새로운 목포, 젊은 목포를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생각하고 예. 문재인 대통령의 우리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좀 완수해야 한다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집권여당 민주당 후보인 저를 선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하면 네. 이낙연 대표 또 이재명 경기지사 또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제 가세를 했는데 네. 어떠세요? 이낙연 대표는 역시 이 호남에서 이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DJ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님 이후에 20년 만에 이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난 거잖아요. 예. 대통령 후보로 거론될 만큼의.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사실 이낙연 당대표께서 30-40% 정도의 지지율이 아주 높은 지지율이 나오면서 기대감도 더 커졌었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 사회자님도 기억하실 텐데 그 총선 과정에서 이낙연 대표님하고 찍은 사진이 예. 플랜카드로 많이 걸렸는데 저희 당 후보뿐만 아니라 이 다른 당 후보까지도 우리 이낙연 대표님과의 인연을 얘기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현수막으로 걸 정도로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죠. 그리고 심지어 진짜 민주당 후보가 누구냐 예. 이런 논란까지 벌어질 정도였으니까 지금 기대는 굉장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흐름과 민심들이 오히려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완수하는 방향으로 끌어가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과거에 이제 DJ 정부 때는 또 청와대 근무도 하셨고 또 네. 박원순 서울시장 계실 때는 또 정무부 시장 맡기도 했고 이렇게 이제 좀 이 거물급 이런 정치인들을 보좌하면서 나름대로 느끼고 배우신 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23년 동안 이제 보좌 일을 했어요. 예. 7급 수행비서에서 시작해가지고 청와대 행정관 거쳐서 장관정책보좌관 그리고 차관급 서울시부시장까지 일을 해봤는데 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분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청와대 김대중 대통령 모시면서
그분의 어떤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배워라 항상 말씀 주셨는데 그게 정치인의 기본 자세였던 것 같고요. 또 제가 김근태 의장님 보좌관으로 일했는데 그분께서는 이제 민주주의의 참된 가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께는 소통과 협치 그리고 이제 현장 감각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서 어쨌든 그분 좋은 분들한테 일을 많이 배워서 좀 예. 이렇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원내에 들어오면서 이 지방정부 예산을 좀 늘리고요. 네. 이 예산 편성 자율권을 높이는 이 지방분권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와 예결위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예. 지방 도시들의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보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서 고향을 등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30대하고 0세에서 9세가 같이 줄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그 연령대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낳은 아이들의 나이가 0세에서 9세잖아요. 이게 같이 뜨는 거예요, 지금 지방을. 그러면서 이제 최근 3년 동안 10% 이상 인구가 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서울과 수도권은 유사일에 처음으로 전국 인구의 50%를 넘어섰단 말이죠. 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중앙과 지방이나 다 죽는다. 이 서울과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지방의 인재라든가 자본 이런 에너지를 이제 빨아들이면서 성장하고 있는데 더 이상 빨아들일 에너지가 사라진다면 결국 그 성장도 멈추고 하락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지방 살리기, 그다음에 어떤 지방 분권이라든가 균형 발전 이런 차원에서 지방 살리기에 나서야 될 때고요. 그러려면 지방의 재정 여력을 재정 여건을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지방 분권의 핵심은 재정 분권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예. 그런 대책을 세워달라고 중앙정부에 이번에 국감에서도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청와대에서 이제 발의했다가 이제 불발됐는데 이제 개헌 말이죠. 그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제 지방 분권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곧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개헌 논의가 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또 예상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개헌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자연스럽게. 그리고 사실 이 5년 단임의 기형적인 구조가 사실 87년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가 얻어들인 승리의 성과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기형적이란 말이에요. 5년 단임이. 네. 사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지방 분권이라든가 새롭게 등장하는 환경권, 생명권 생각하면 사실 개헌 논의는 이루어져야 된다. 차분하게.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지역구는 목포시지만 네. 이제 서울시 또 정무부 시장도 지내셨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좀 안목 또 관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서 네. 내년 4월이면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부산시장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서울에 꼭 필요한 인물, 정책 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사람에 대한 생각보다는 서울시의 지금 시민혁명을 좀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시민혁명. 예, 서울시는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하는 모토에서 10년 시민혁명을 좀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시민혁명의 핵심은 시민 참여, 협치, 소통, 이런 현장, 이런 거였단 말이죠. 예. 이게 이제 시민 참여,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하는 구호는 시민의 삶을 서울 시민 스스로 참여하고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철학을 이어갈 수 있는 분이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방 분권 시대잖아요. 네. 지방 분권 균형 발전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서울의 위상과 역할은 뭐냐, 비전은 뭐냐, 이걸 좀 제시할 수 있는 분이 좀 등장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얘기는 해주셨지만 그래도 좀 생각하는 인물은 계신가요? 인물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좀 용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이 여성 후보가 좀 나와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여성 의원들 제가 인터뷰하면서 들어보면 당 안팎에 그런 얘기들이 많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어떤 흐름도 사실은 진보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어쨌든 그거는 이제 서울 시민들이 선택해야 되니까 당원과 서울 시민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여서 저희들이 얘기하기는 좀 섣부릅니다. 구체적인 인물이 나올까봐 상당히 또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임위원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 이제 소속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원래부터 이 복지위를 희망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었나요? 네, 이게 좀 지역의 심각한 응급의료, 공공의료 현실을 좀 고발하고 바로잡으려고 사실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왔는데요. 아, 예. 사실 사는 곳이 다르다고 목숨값이 다르지 않잖아요. 아, 물론이죠. 근데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를 제때 못 받아서 중상으로 이어지고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제 바다하고 섬, 그다음 해안, 산간지방으로 이루어진 데가 우리 저 목포 서남권이에요. 전남 예. 서남권 목포를 중심으로 한 1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 무안, 영암, 해남, 완도, 강진, 진도 뭐 이런 데가 이제 이른바 전남의 서남권인데 이런 데서는 사고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목포로 나와야 돼요. 배를 타고. 예. 아니면 뭐 다리가 낮은 곳은 차를 타고. 근데 그 옮기는 동안에 골든타임을 넘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목포에 딱 어렵게 왔는데 목포에도 상급병원이 없어서 응급환자 치료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광주나 서울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 골든타임을 놓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목포하고 서남권 일대의 그 주민들은, 시민들은 좀 이렇게 병원다운 병원, 대학병원급의 상급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오랜 30년 수건을 갖고 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지금 그 대학 지방 그 서남권의 거점 도시인 목포 대학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설립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 주민들의 어떤 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위를 선택했고요. 네. 또 이제 보건복지를 하다 보니 우리 목포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의 의료 불균형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졌으니까 저렇게 막지. 만약에 대구보다 작았던 작은 지방 도시에서 그런 코로나19가 터졌잖아요. 네. 그럼 아마 심각했을 거예요, 아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지역의 응급의료, 공공의료 시스템이 빨리 갖춰져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 7월에 정부가 의대 정원 400명 증원,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전남처럼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설립 이런 것들을 이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정부가. 예. 그 약속이 빨리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은데 지난 네. 주말에 이제 이 보수단체 또 진보단체도 집회를 열었잖아요. 네. 그 야당에서는 이 진보단체에 너무 너그러운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정치 방역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지난 8.15 광화문 보수단체 8.15 광화문 집회 때문에 사실 2차 전국 대확산이 이루어졌고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지방에 있는 자영업자들이나 중소상공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지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면서 뭐 어느 전문가의 분석으로는 GDP의 0.5%가 감소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란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책임을 저희가 이제 8.15 집회에 책임을 묻고 있는 건데 그 주도했던 사람들의. 근데 그게 공교롭게 지난주에 이제 그 이른바 진보 혹은 노동단체들의 집회가 있었는데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기념하기 위한 그런 집회들이었어요. 예. 그리고 노동현실을 고발하기 위한 거였는데 전태일 열사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하면서 이제 산하에 가셨는데 그 이유가 사실 동료 노동자들의 어떤 생명과 안전, 그다음에 노동 환경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였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하루에 최근 또 200명씩 막 그 확진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좀 더 노동단체라든가 진보단체들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네. 그 8.15 집회 때 같은 문제가 혹시 발생한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텐데 이런 좀 아쉽고 네. 좀 이렇게 알겠습니다. 뭐랄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고려했으면 좋았을 뻔 싶습니다. 의원님의 뭐 얘기가 또 진보 단체들에게도 잘 전달됐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었습니다.